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 습관은 우리의 신뢰도와 존재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올바른 대화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화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더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팁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대화에서 만만해 보이는 말의 특징. 지나친 사과가 부르는 신뢰의 하락.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과를 남발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을 대화의 첫머리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자신감을 부족해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항상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사과한다면 상대방은 점점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나친 사과는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잘못이 명확히 당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반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당신이 대신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안한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필요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수한 점은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간결하고 당당한 표현은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책임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화 중 자신이 왜 사과하려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면 지나친 사과를 줄이고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사과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나친 사과를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사과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깎아내리는 표현의 위험성. 저는 별로 잘하지 못하는데. 같은 표현은 당신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은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면접 자리에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으로 시작한다면 면접관은 당신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서 불확실함을 느끼고 당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함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는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는 제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는 자신감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대화에서의 신뢰와 존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말투가 주는 약한 인상. 우유부단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같은 표현은 당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당신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모호한 말은 당신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유부단한 말투는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모호한 말투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며 혼란스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유부단한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그 의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호한 말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한 말투를 줄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신감 없는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 없는 말은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당신을 신뢰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신뢰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말은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쉽게 대하거나 만만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 없는 말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거나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단순히 강해 보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감 없는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신중히 선택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신뢰를 잃는 이유.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도를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신뢰를 잃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은 특히 직장이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서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는 당신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려면 자신의 말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실수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은 자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의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자주 상기하며 대화에서 이를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대화 스타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위와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 말 한마디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모호한 표현은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의지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직장이나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이런 태도가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은 대화에서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의 문제를 넘어 관계에서의 위치와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처럼 간결하고 확신에 찬 말은 당신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 권위를 유지하려면 상황에 맞는 어휘와 어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적절한 눈맞춤은 말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나 경험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관계와 위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대화에서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명확하고 단호한 대화 습관의 중요성. 명확하고 단호한 대화 습관은 당신을 더 신뢰받고 강한 인상을 남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대신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단호한 말투는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며 대화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대화 중 단호함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안이 적합한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말은 당신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단호함을 유지하려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을 반복적으로 번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대화 습관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나는 이 시간에 만나는 것이 편해 라고 분명히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화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단호함을 연습하려면 먼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준비된 말은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도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호한 대화 습관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법 연습하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단순히 강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감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대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주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보이려면 이런 말버릇을 줄이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목소리 톤과 속도도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조용한 말투는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적당한 속도와 명확한 발음은 당신의 자신감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고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를 대화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같은 말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말투와 자세를 점검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녹음해 자신의 표현 방식을 분석해 보세요. 자신감을 드러내는 연습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대화에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현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이미지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주도권을 잡는 법. 대화에서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면 대화는 일방적이 되어버리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면 대화는 더 건설적이고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이를 진지하게 듣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도 이해되지만 저는 이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은 존중과 주도권을 동시에 유지하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 의견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같은 표현은 존중과 주장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제안을 통해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대화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은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는 대화는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시도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잘못된 대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습법.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말하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생활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어떤 것을 숨겨야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큰 실수를 해서 같은 말을 무심코 꺼냈다가 상대방이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공유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맥락에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대화에서 더욱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처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정보를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면 대화가 훨씬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보의 선택적 공유는 단순히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은 개인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통해 대화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면 만만해 보이는 인상을 줄이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표현과 어투 개선하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화에서 신뢰를 쌓고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대신 제가 이 부분을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톤이나 조심스러운 말투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명확하고 적절한 음량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목소리 톤과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표현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대화의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어투와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녹음해 보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어투와 표현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또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하며 그들의 말투와 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표현은 단순히 대화를 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당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자신의 강점을 꾸준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어투와 표현은 만만한 이미지를 줄이고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잘못된 대화 습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자신감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와 말을 연습하며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믿었던 예비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가 갈등으로 이어진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결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견례 10분 만에 파혼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상견례가 파혼으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첫 번째 갈등. 상견례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결혼 준비에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이 상견례 자리에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이 약간 늦게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고 서로 간의 첫 인사가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인사 이후에도 신랑 측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이 신부 측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부 측은 이를 예의 부족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대화의 시작부터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후 식사가 시작되면서 신랑 측 아버지가 신부 측 부모님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이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부 측은 이러한 질문을 결혼에 있어 금전적인 기대가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신랑 측은 신부 가족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오며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갈등은 두 가족 간의 불편한 기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상견례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 상견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요인. 상견례는 양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갈등 요인은 서로 다른 기대치입니다. 신부 측은 예의를 갖춘 신랑 측의 태도를 기대하지만 신랑 측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의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화 주제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전이나 재산 문제, 결혼 준비 비용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성격 차이도 갈등 요인이 됩니다. 한쪽은 격식을 중요시하지만 다른 쪽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할 경우 서로를 무례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다를 경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양가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3. 상견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상견례 전 양가의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 상견례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양가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견례 전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서로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예상 질문이나 민감한 주제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견례의 분위기나 기대하는 내용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준비 사항에 대해 양가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서로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전통이나 관습 혹은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아두면 첫 만남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식사 메뉴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양가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견례를 더 뜻깊고 긍정적인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예비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 상견례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가 먼저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사람이 상견례 전에 양가의 기대와 우려를 미리 논의하면 상견례 자리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 문제나 식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미리 조율해 두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두 가정이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가 두 가정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비 신랑이 자신의 가족이 지나치게 형식을 중요시한다고 느낀다면 신부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면 신랑이 이를 고려해 대화 주제나 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사람의 합의는 단순히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상견례 후 양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견례에서 부모님이 대화 중에 충돌하거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예비 부부가 중심을 잘 잡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는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신뢰와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예비 부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상견례는 갈등보다는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견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발언. 상견례에서 갈등을 피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발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금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계획인가요?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견례 후에도 양가 사이에 깊은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과장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견례는 격식을 갖추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꾸민 행동은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상견례 중에 개인적인 갈등을 드러내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러지 않는데요.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견례는 결혼의 첫걸음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파혼 후 남은 후회와 교훈. 파혼 후 양가와 당사자가 느낀 감정. 파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가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갈등이 파혼으로 이어지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실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예를 들어 신부 측 부모님은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신랑 측 부모님은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예비 신랑과 신부 역시 자신들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파혼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혼 후에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양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견례는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 준비한다면 결혼의 긍정적인 출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사생활 정보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공유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정보를 꼭 숨겨야 하고 사생활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 사생활 노출이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정 상태나 개인적인 고민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주변에 이야기한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이 노출되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경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신뢰, 그리고 삶의 경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일수록 이를 다시 감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개인의 경계선을 지키는 중요성. 사생활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면 상대방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만약 경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심코 선을 넘거나 자신의 호기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이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면 다른 한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개인적인 정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이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더욱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한 정보가 노출되면 자신이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단순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단순한 오해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생활 노출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2.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사생활 정보. 재정 관련 정보 수입, 저축, 빚. 재정 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저축, 대출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정 정보가 공개되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정보는 경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정보는 오직 자신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만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라도 가정의 문제를 자세히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와의 금전 문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소문으로 퍼지면 가정 내 신뢰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사람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판단이나 조언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언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물어볼 경우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같은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공유하면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 문제가 친구나 동료에게 퍼졌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상담가와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가정사는 개인적인 감정과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 개인의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는 절대적으로 숨겨야 하는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한때 겪었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조롱하거나
우월감을 느낀다면 자신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무기처럼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싸움 중에 과거의 약점을 언급하며 자신을 공격한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문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약점은 자신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신중히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과거는 스스로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약점과 과거를 스스로 다스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 정보 공유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가족 문제를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룬다면 절대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공유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로 정보를 남기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로 남겨진 정보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정보를 말하기 전에 그 정보가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사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